저는 그 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왔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그 누구도 버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앞에서 처음으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에서 한국은 그냥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반도체 좀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일본처럼 한번 압박하면 3일 안에 정리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숫자들이 달랐습니다. 제가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였어요. 이것 하나로 미국 AI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걸. 이것 없이는 엔비디아도, 구글도, 테슬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상관에게 제출했을 때 그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어떤 말이었는지는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는 전직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협상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오늘 제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그 보고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3일 만에 무너뜨렸던 바로 그 협상관이 왜 한국 앞에서는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1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것이 어떻게 21세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지금부터 전부 공개합니다. 워싱턴 DC의 11월은 유난히 일찍 어두워집니다. 오후 4시만 넘어도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위로 낯빛 하늘이 깔리고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 종일 희미했어요. 제가 일하는 국제경제전략연구소 건물은 국무부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30년 전 처음 이 거리를 걸었을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제 명함뿐이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1987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유럽 통상팀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아시아 첨단 산업 협상 파트를 이끌었습니다. 30년간 제가 한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앞에서 버티는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 협상에 투입된 건 플라자 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협상 자체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후속 실무 작업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협상팀 선배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일본 재무장관이 서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협상 시작부터 최종 사인까지 사흘이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자 일본은 사흘 만에 굴복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어요.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쥐고 있던 일본이 그때부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1988년에 51%였던 일본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2019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다루는 건 결국 협상력이야. 힘을 보여주면 굴복한다.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더 빨리 굴복해. 저는 그 말을 신조처럼 믿으며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상관 데이비드가 저를 부를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국가안보회의 경제안보 보좌관 출신으로 전략 판단이 빠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파일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거 분석해줘. 한국 반도체 산업, 우리가 플라자 합의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결론만 써줘. 저는 파일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이런 걸 시키나. 이건 일본이랑 다를 게 없잖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진 이미지는 단순했어요. 삼성이 반도체 잘 만들고, 현대가 차 잘 만들고, 미국 동맹이고, 주한미군 있고, 경제 규모는 캘리포니아, 주 하나와 비슷한 수준이고, 반도체 장비는 전부 미국, 네덜란드, 일본 것을 써야 하는 나라.
수출 통제 한 번이면 생산 라인이 흔들리는 구조라고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짐이 제 파일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야. 그거 쉽잖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카드 꺼내면 바로 나오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먼저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압박 가능성 분석.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압박 가능한 구조다. 결론부터 쓰고 근거를 채워나가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늘 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파일을 열었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비교 자료부터 펼쳤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분석할 때 저는 항상 과거 사례부터 꺼내놓거든요. 일종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내가 분석하는 대상이 과거의 어떤 케이스와 닮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케이스에서 어떤 카드가 통했는지 역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1985년 일본과 겹쳤어요. 플라자 아베 당시 문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료였지만 저는 이걸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협상 준비 과정, 각국 대표단 구성, 사전 물밑 접촉 기록, 그리고 최종 서명까지의 타임라인. 그 중에서 제가 늘 주목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의 분위기를 기록한 부분이에요. 당시 미국 측 협상 실무자가 남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처음엔 완강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과 환율 압박을 동시에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계산을 했고 굴복이 저항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협상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저는 그 메모를 읽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강한 쪽이 이긴다. 버티는 건 체력 싸움이고 미국 앞에서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 믿음이 30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섹션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압박 수단 목록을 정리하는 파트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환율 협상 압박, 무역 적자 문제 제기, 동맹 관계를 활용한 외교적 압박. 항목들이 술술 나왔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도구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일부 카드를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필요했던 특별 면제 지위를 취소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주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동료 짐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봤지? 우리가 카드 꺼내면 바로 저래. 한국 기업들 심장이 철렁하는 거 보이지 않아?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 한국 기업들이 흔들린다 라고 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흔들리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흔들리고 나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나서 다른 방향을 찾느냐. 그게 일본과 한국이 같은지 다른지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IMF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내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고금리 유지, 긴축 재정, 기업 구조 조정, 시장 개방. 당시 IMF 내부에서는 한국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5년에서 7년은 걸릴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대개 그랬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2년 만에 IMF 프로그램을 졸업했어요. 역대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대대로 물려받은 금부치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줄을 섰어요. 총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사흘 만에 사인한 건 굴복이었습니다. 계산 끝에 나온 항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외환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굴복이 아니었어요. 정면으로 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 정도로 넘겼어요.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다시 현재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HBM이라는 항목을 열었습니다. HBM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건 2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AI 산업 관련 브리핑 자료에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넘겼어요. 반도체 세부 기술 분류 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제가 다루는 건 기술이 아니라 통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적으로 높인 제품이에요. AI 연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메모리입니다. AI 칩이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는 서버 장비들. 이것들이 전부 HBM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HBM은 그냥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메모리 칩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구조물로 수직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걸 양산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 극소수가 어딘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읽고는 믿기지 않아서 두 번 읽었습니다. SK 하이닉스 52.5%, 삼성전자 42.4%, 합산 94.9%, 미국 마이크론이 나머지 5.1%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HBM 5개 중 4개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조사기관들이 내놓은 2026년 전망도 같은 그림이었어요.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가 최소 2026년까지 전체 HBM 시장에서 5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어요. 546억 달러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 나라가 쥐고 있고 그 나라를 대체할 곳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AI 산업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엔비디아 AI 가속기 한 대의 가격이 수만 달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이 AI 패권을 잡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산업 전체의 심장부에 한국산 메모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의 표준 규격을 만들어낸 것도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 이 분야의 개념과 구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기술을 쌓아오면서 지금의 독점적 지위를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1985년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내심 의지했던 건 대안이었어요. 일본을 찍어 누르는 동안 한국과 대만을 키워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일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미국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우죠?
마이크론유. 점유율 5.1%의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중국요. 미국 스스로 배제하고 있어요. 대만 TSMC요. 시스템 반도체 쪽 세계 최강이지만 HBM은 전혀 다른 기술 영역입니다. 저는 보고서 두 번째 줄을 고쳐 썼어요. 한국은 압박 가능한 구조다 라고 썼던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대체제 검토 필요. 단 4글자였지만 저는 그걸 치면서 뭔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유지해온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파일을 열었을 때 왔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왔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는데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익숙한 건물들. 그런데 제 머릿속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대체제 검토 필요 라고 써놓고 나서 저는 그 4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1985년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그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다시 정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 해소, 달러 가치 조정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핵심은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을 찍어 누르는 동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미국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 누군가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점찍어뒀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삼성이 치고 올라왔고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가 커졌어요. 일본이 빠진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채우면서 미국의 공급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저는 숫자로 다시 확인했어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선언했을 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당시 자료에는 10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이 따라오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19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도시바를 추월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1993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30년 넘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본도 있었어요. 인프라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박을 받자 수비 모드로 전환했어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면 삼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세계 1위를 빼앗았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처럼 수비 모드로 전환할까? 아니면 1983년 삼성처럼 다른 방향을 찾아낼까? 데이터를 더 뒤졌습니다. 2025년 8월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면제 지위를 취소했을 때 두 기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해봤어요.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두 기업은 즉각 중국 외 지역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오히려 앞당기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우회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9,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그중 메모리 부문은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30%대 증가세가 예상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HBM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5년 자료와 2025년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대체재를 키울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과 대만이 그 공백을 채우는데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AI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공급의 핵심 고리를 끊어버리면 미국 산업이 받는 타격이 일본한테 줬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보고서 세 번째 섹션 제목을 바꿨습니다. 압박 방안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손이 조금 떨렸어요. 30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배터리와 조선 데이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섹션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터리 산업을 반도체만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통상 협상에서 배터리가 핵심 의제로 올라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말은 10년 전부터 들었지만 제 업무 영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데이터부터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물량 기준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중국 업체가 전체 시장의 30% 중반대를 가져가고 있다는 수치는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한국보다 중국 이야기를 써야 하는 섹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세분화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BMW, 벤츠, 포르쉐, 포드, 제너럴 모터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들의 배터리 공급사를 하나씩 추적했어요. 한국 기업 세 곳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테슬라 고급 모델, BMW 전기차 라인업, 벤츠 플래그십 전기차, 포르쉐 전기 스포츠카. 전부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80%를 웃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이었어요. 유럽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통계를 보니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과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사이의 화재 발생 빈도 차이가 압도적으로 났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요. 포르쉐를 타고 가다 차에 불이 나면 그 브랜드는 끝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둘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핵심 부품이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와야 해요. 중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해당돼요. 게다가 한국 배터리 세 회사가 미국 각지에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이미 투자한 금액만 약 45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축을 한국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이었어요. LNG 운반선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특수 선박인데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극저온 기술이 핵심이에요. 러시아 가스를 쓸 수 없게 된 유럽이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면서 이 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했어요. 한국 82%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선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첨단 멤브레인 방식의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한국 조선소 3곳만 구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중국이 10년 넘게 따라하려고 시도했지만 품질 문제로 인도 거부 사례가 반복됐고 카타르 같은 주요 발주국들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종이에 나란히 적었어요. HBM 94%, 프리미엄 배터리 80%, LNG 운반선 82%, 그리고 그 옆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수출 품목이 아니다. 제가 30년간 다뤄온 통상 협상에서 수출 품목은 압박의 대상이에요. 관세를 올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대체재를 키우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달랐어요. 이건 21세기 산업 문명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인프라의 핵심 노드였습니다. AI가 없으면 미래 산업이 없고, 전기차가 없으면 탄소 중립이 없고, LNG가 없으면 유럽 에너지가 없어요. 그 세 가지의 핵심 공급 고리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압박하면 상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압박하는 순간 미국 산업이 먼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써온 분석 방식이 이 나라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보고서 첫 줄에 적었던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압박 가능한 구조다. 그 문장을 지워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 자리에 한국이 있는 건지. 그 답을 찾으러 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 폴더를 닫고 역사 자료를 열었습니다. 통상 협상관이 역사 자료를 뒤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평소엔 잘 안 합니다. 숫자가 답을 주지 않을 때, 구조가 설명이 안 될 때, 그때 저는 역사를 봐요. 어떤 나라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가 압박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걸 30년 경험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외부 압박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를 처음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1997년 외환위기였어요. 이미 앞에서 한번 봤던 자료였는데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IMF가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고금리 유지, 기업 구조 조정, 자본시장 개방, 공공기관 민영화. 굴욕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사실상 외부 통제 아래 놓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었어요. 방송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섰습니다. 결혼 반지를 뺏어 가져온 신혼부부, 평생 모아둔 돌반지를 챙겨온 할머니, 트로피와 메달을 들고 나온 운동선수들. 총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어요. IMF가 5년에서 7년으로 예상했던 프로그램을 한국은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 국민이 뭉치는 것. 굴복이 아니라 돌파를 선택하는 것. 제가 다뤄온 나라들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한 사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했어요. 보통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투자를 줄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에 집중하죠. 그런데 삼성은 반대로 갔어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허리를 굽히는 동안 삼성은 앞으로 달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7년에 26%였던 삼성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도요타가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며 수비 모드로 전환할 때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차를 샀다가 직장을 잃으면 반납할 수 있다는 프로모션을 내걸었어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는데 결과는 미국 시장 점유율 급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어요. 기업 전략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일관됐습니다. 삼성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온 것도, 기업들이 위기 중에 투자를 늘린 것도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압박받으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돌파한다는 방향.
그래서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세기 후반 기록이 나왔어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선교사 처형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당시 서양 열강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군함을 보내고 대포를 쏘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도 그렇게 굴복했고 일본도 그렇게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요. 군사적으로는 졌습니다. 강화도 일부를 빼앗기고 문화재도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조선 조정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가 사절을 보내 협상을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이 있었어요. 너희가 먼저 사과하고 물러가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협상을 하느냐. 프랑스는 결국 조약 체결 없이 철수했습니다. 5년 후 더 강한 나라가 왔어요. 1871년 미국 아시아 함대가 군함 5척과 병력 1200명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이 전멸했어요.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미국도 조약 체결 없이 철수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졌는데 협상을 거부한다는 게 보통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은 미국 함대가 왔을 때 현명하게 문을 열고 근대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더 영리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아베 앞에서 사흘 만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30년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앞에서 뭉쳤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위기가 오면 수비를 선택했고 한국은 위기가 오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그 패턴이 150년 전부터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다. DNA다. 전략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익이 되면 굴복하고 물리하면 버티는 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익 계산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지고도 협상을 거부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금을 들고 나오고 위기 중에 기업이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 이건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지금 HBM 94%, 프리미엄 배터리 80%, LNG, 운반선 82%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압박 방안 섹션을 통째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는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30년간 흔들리지 않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정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벌어진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이면 충분한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쓰다가 멈추고 다시 자료를 뒤지고 또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30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들과 결론의 방향이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쪽에서 시작했다가 압박할 수 없다는 쪽으로 끝나는 보고서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손이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완성했어요. 보고서 구조는 2개의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시나리오 A,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이 굴복할 경우 미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정리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굴복할 확률 자체가 역사적 근거가 없었어요. 1866년부터 1997년까지 반복된 패턴을 보면 한국은 외부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돌파를 선택해왔습니다. 그 패턴이 바뀔 이유가 없었어요. 시나리오 B, 한국이 버틴다. 이 경우 미국이 받는 타격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의 HBM 공급 차질,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붕괴, 동맹 체계 균열, 그리고 중국이 그 빈틈을 파고들 가능성.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시나리오 B가 미국에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썼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 구조적 불가능이다. 1985년 일본을 압박할 때 미국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지금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 스스로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한국은 대체제가 없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이 문장을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 압박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었다. 보고서를 출력해서 데이비드 사무실 앞 수신함에 넣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고 사무실에는 야근하는 직원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이틀 안에 피드백이 오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저는 혹시 보고서가 너무 파격적인 결론이라 검토가 길어지는 건지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가 분석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건지 걱정도 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데이비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짧았습니다. 잠깐 들어와. 저는 파일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돌아보더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여러 군데 그어져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보고서를 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잘 썼어. 저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웃음거리 된다.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쓴 결론이 틀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확해.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한테 플라자 합의를 못한다는 보고서를 공식 문서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공식 기록이 되는 순간 미국이 한국 앞에서 손발이 묶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어요.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플라자 합의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협상판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 있어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협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관은 절대로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말하죠. 그 차이가 협상 테이블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비드가 하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플라자 합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못하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공식 문서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못한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그걸 인정하는 문서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고서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마이클, 이건 내 서랍 안에 넣어둬. 너는 이걸 썼고 나는 이걸 읽었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요즘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회의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반도체 동맹, 배터리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 전부 한국이 들어가 있어. 압박 회의가 아니야. 협력 회의야. 이유가 뭔지는 이제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저는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두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자리를 바꿨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공식이 이 나라 앞에서 처음으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것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누가 압박하든 뭉쳐서 돌파하는 그 나라가 1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방식으로 지금 세계의 공급망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엔 저녁 8시 전에 사무실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후 5시에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몰을 따라 링컨 기념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고 관광객들이 띄엄띄엄 지나갔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1985년 플라자 아베 이후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엔화 가치가 2배로 뛰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었고 반도체 점유율이 50%에서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때 세계 6위 안에 들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 목록에서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신 뉴스를 검색했어요. SK 하이닉스 관련 기사가 맨 위에 떴습니다. HBM사 양산 체제 확보, 4분기부터 출하 시작.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에 들어갈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가 2026년까지 HBM 시장에서 5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HBM 시장 규모가 5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는 기사를 덮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다시 나열됐습니다. HBM 94%, 프리미엄 배터리 80%, LNG 운반선 82%, 그리고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4% 증가. 이 숫자들이 2026년에는 더 커질 거예요. HBM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한국의 AI 메모리 독점 구조는 더 단단해질 거고, 미국이 한국 없이는 AI 산업을 굴릴 수 없다는 사실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저는 30년간 협상관으로 일하면서 나라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군사력, 경제 규모, 외교적 영향력, 동맹 관계. 이 4가지로 나라의 무게를 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중간 정도의 나라예요. 군사력은 강하지만 핵을 가진 나라들과는 다르고, 경제 규모는 크지만 미국,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고, 외교적 영향력은 있지만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건 5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이건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와 다른 차원의 힘이에요. 군사력은 맞불을 놓을 수 있고, 경제 규모는 다른 시장으로 우회할 수 있지만, 대체제가 없는 기술과 생산 능력은 그냥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한 곳밖에 없다면 그 나라는 크기와 관계없이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1983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사업을 선언하고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하고 외환 위기 중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위기가 올 때마다 뭉쳐서 돌파하면서 30년 넘게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1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 산업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 반영지에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30년 전 처음 USTR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선배가 해준 말이 있었어요. 마이클, 협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강해. 저는 그 말을 30년간 믿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버전이 생겼어요. 협상에서 가장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
없으면 안 되는 나라야. 대체할 수 없는 나라가 제일 강해. 저는 서랍 안에 들어간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 압박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었다. 그 문장 뒤에 제가 혼자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쓰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나라는 더 무서워지고 있다. HBM4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체 개발 전투기 양산이 목전에 와 있고 독자 발사체로 우주를 향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50년 전 강대국의 함대 앞에서 협상을 거부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이 협력을 요청하러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의 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사무실에 출근하면 새로운 보고서 요청이 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산업, 또 다른 압박 방안. 저는 그 보고서를 또 쓸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보고서 첫 줄을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기 앞에서 굴복한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돌파한 역사가 있는지. 그게 어떤 분석 모델보다 더 정확한 예측 변수라는 걸 이번에 배웠으니까요. 서랍 안의 보고서는 공식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쓰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몰랐던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DNA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